늙은 것 비위 맞추느라 내 10년이 아까웠다. 깎아지른 절벽 끝에서 사내는 1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등을 망설임 없이 떠밀었습니다. 굴러떨어진 아내를 내려다보지도 않은 채 사내는 귀찮다는 듯 흙 묻은 손을 털고 산을 내려왔지요. 허나 그 벼랑이 제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시작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사내는 결코 그 밤을 편히 보내지 못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속에 돌고개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자락의 등을 기댄 작은 마을이었지요. 그 마을 어귀에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쌀이문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지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지나가던 안악들이 그 집을 보며 혀를 찼지요. 저 집 여편네 시집 온 뒤로 고생만 진탕이라지. 서방이라는 게 노름판에만 붙어 사니 원. 쯔쯔 인물이 아깝지. 곱게 차려놓으면 어디 빠질 얼굴이야? 그 집에 정매화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8이었지요. 한창 때였지만 누구도 그리 보아주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까치집을 이루었지요. 입은 삼배옷은 몇 군데나 기웠습니다. 손등은 갈라지고 얼굴엔 핏기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초췌한데도 눈썹만은 먹으로 그린 듯 고왔지요. 때를 벗겨내면 전혀 다른 얼굴이 숨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허나 그 눈썹을 눈여겨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매화의 하루는 동트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물을 깃고 보리쌀을 안쳤습니다. 그렇게 차린 밥상을 들고 방문 앞에 섰지요. 안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우렁찼습니다. 매화의 남편 곽두칠이었지요. 나이는 40이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에 거친 인상을 한 사내였지요. 젊어서는 힘께나 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허나 그 힘을 일하는 데 쓴 적은 없었지요. 곽두칠이 부지런한 때는 오직 노름판이 열렸을 때뿐이었습니다. 밥상 드렸습니다. 매화가 조심스레 문을 열자 곽두칠이 부스스 일어나 앉았지요. 밥상을 한번 훑어보더니 대뜸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냐? 고깃점 하나가 없어. 형편이 그러하여 저자에 가도 외상이 막혀서요. 외상이 막혀 사내 하나 건사 못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곽두칠은 숟가락으로 밥상을 툭툭 쳤지요. 옆집 이 대감 댁을 봐라. 아침마다 고기 냄새가 담을 넘어온다. 한데 너는 어찌 그 절반도 못하느냐? 응? 송구합니다. 송구하면 다냐? 입만 살아서는. 오늘은 품을 팔아서라도 찬을 마련하겠습니다. 됐다.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치워라. 매화는 고개를 숙인 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해봤자 호통만 커진다는 걸 10년 세월에 익힌 까닭이었지요. 곽두칠이 본래 이렇지는 않았다고들 했습니다. 혼인 초에는 곰살맞게 굴던 사내였지요. 허나 살림이 펴지 않고 자식까지 없자 마음이 비틀어졌습니다. 모든 화살이 매화에게 돌아왔지요. 밥이 질다고 트집, 빨래가 덜 말랐다고 타박이었습니다. 심지어 날이 굳은 것까지 매화 탓이었지요. 내 팔자가 사나우니 집안이 이 모양이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매화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허나 매화는 울지 않았지요. 울음 대신
밤마다 남몰래 꺼내보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깊은 밤, 곽두칠이 취해 골아떨어지면 매화는 부엌으로 갔지요. 아궁이 옆 흙벽을 가만히 파냈습니다. 기름 먹인 보자기에 쌓인 작은 함이 나왔지요. 손바닥만 한 나무 함이었습니다. 뚜껑을 열면 은빛 침들이 호롱불에 반짝였지요. 매화는 침 하나를 들어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함 바닥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오래되어 닳았지만 눈을 감고도 그 모양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직한 부름이 새어나왔지요. 매화는 본래 산속에서 보리밥을 짓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17, 18배 전 매화의 아버지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의관이었지요. 이름은 정인하라 하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그 손이 닿으면 살아난다 하였지요. 사람들은 그를 신의 손이라 불렀습니다. 어린 매화는 그 무릎에서 자랐지요. 매화야, 이리 와 보거라. 예,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데에 사내와 계집이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는 딸이 사내가 아닌 것을 한 번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무진 손끝을 기특해 했지요. 의서를 펼쳐 글자를 짚어주고 침 놓는 법을 손수 가르쳤습니다. 이 침 끝에 사람의 목숨이 달렸느니라. 무섭습니다, 아버지. 무서운 게 당연하다. 허나 마음을 고요히 하면 손이 길을 안다. 손이 길을 안다고요? 그래. 머리로 외운 건 잊혀도 손에 익은 재주는 평생 가느니라. 그럼 저도 아버지처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고 말고. 내 손은 이 아비보다 야무지니라. 그 시절 매화의 손에는 보리쌀이 아니라 의서가 들려 있었지요. 허나 좋은 시절은 길지 않았습니다. 매화가 11살 되던 해, 집안에 벼락 같은 화가 떨어졌지요. 아버지가 나라의 공물을 빼돌렸다는 죄를 뒤집어 쓴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산이 몰수되었지요. 정인하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 누명이 누구의 손에서 비롯되었는지 어린 매화는 알 길이 없었지요. 다만 옥에서 모진 고초를 겪은 아버지는 풀려난 지 얼마 안 되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 아버지는 어린 딸의 손에 침통을 쥐어 주었지요. 매화야, 이 아비 말을 새겨 듣거라. 아버지,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돼요. 이 손은 누가 뭐래도 사람을 살리는 손이다. 잊지 마라. 아버지.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산을 태우는 법이란다. 11살 매화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지막 말이라 가슴에 묻어두었을 뿐이었지요. 의지가지 없게 된 매화는 친척 집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18배 곽두칠에게 시집을 왔지요. 가진 것 없는 처지에 따질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지요. 매화는 의관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묻고 살았습니다. 침통은 흙벽 속에 숨겼지요. 글을 읽을 줄 알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침 놓는 솜씨가 있었지만 그 또한 입 밖에 내지 않았지요. 그 재주가 알려지면 곽두칠이 돈벌이로 쥐어짜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함부로 쓰지 말라던 아버지의 당부가 마음에 남아 있었지요. 그렇게 숨죽여 살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옆집 이 대감댁에서 곡소리가 담을 넘어왔지요. 이 대감은 한양에서 판서를 지내다 낙향한 어른이었습니다. 나이 57에 백발이 성성했지요. 허나 눈빛만은 형형하고 자세가 곧았습니다. 일찍 부인을 여의고 홀로 지내는 분이었지요. 그 댁 어린 손주가 앓는다는 소문이 돌던 차였습니다.
매화는 담장 너머 다급한 발소리에 일손을 멈췄지요. 그날 저녁 우물가에서 그 댁 노비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렀는데 고개만 젓는다네. 쯧쯧, 그 어린 도련님이 무슨 죄라고. 두 달을 시름시름 앓는데 백약이 무효라는구먼. 대감마님 속이 다 타들어 가시겠어. 한양에서 약을 지어와도 차도가 없다지 뭔가. 열이 펄펄 끓다가도 또 사지가 싸늘해진다더라고. 그게 무슨 조화인지 아무도 모른다니 답답한 노릇이지. 매화의 손끝이 저도 모르게 움찔했지요. 무슨 병이기에 의원들이 다 손을 놓는단 말인가. 그 순간 가슴 속에서 10년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눈을 떴습니다. 허나 매화는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나 같은 것이 무얼 할 수 있겠는가. 물동이를 인 매화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도 곽두친 노름에서 돈을 잃고 돌아왔지요. 돌아오자마자 매화에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오늘 패가 안 풀린 게 다 내 탓이다. 제가 무얼. 아침에 내 재수 없는 얼굴을 봐서 그래. 내 친구 최서방은 마누라 잘 만나 떵떵거리고 산다. 한데 나는 뭐냐. 곽두칠은 발로 밥상을 걷어찼지요. 보리밥이 흙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매화는 말없이 무릎을 굽혀 밥알을 주워 담았지요.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곽두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생 밥만 축내는 주제에 자식 하나를 못 낳는 게 무슨 마누라라고. 그 말에 매화의 손이 잠시 멈췄지요. 허나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사내의 등 뒤로 매화는 가만히 밥알을 마저 주었지요. 밥알을 다 주운 매화는 부엌 흙벽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보자기 속 침통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요. 아버지, 저는 어찌 이리 사는 걸까요? 호롱불 아래 은침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손이라 하셨는데 저는 제 한 몸도 못 가눕니다. 매화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요. 허나 그 눈물 끝에서도 매화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산을 태우는 법이란다. 그때까지 매화는 그 불씨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인 줄을 알지 못했지요. 그리고 며칠 뒤 매화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 어귀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짐을 지고 고개를 넘던 보찜 장수 하나가 길바닥에 쓰러진 것이었지요. 입에 거품을 물고 사지를 뒤트는 모양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만 누구도 손쓸 줄을 몰랐지요. 이를 어째 곧 숨이 넘어가겠네. 의원을 부르려 해도 읍내까지 한참인데 여기서 죽으면 우리 마을이 곤란해지는 거 아닌가. 다들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때 물을 길어 오던 매화가 그 광경을 보았지요. 매화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매화는 사람들을 해치고 쓰러진 장수 곁에 무릎을 굽혔지요. 손목을 짚어 맥을 보고 눈꺼풀을 들춰보았습니다. 채기가 가슴을 막아 숨길이 좁아진 것입니다. 매화의 입에서 또렷한 말이 나오자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지요. 아니, 저 대기업 편내가 무슨. 매화는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품속 깊이 숨겨둔 침통을 꺼냈지요. 은빛 침이 햇빛에 반짝이자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매화의 손이 장수의 손끝과 명치를 차례로 짚었지요. 침이 들어가는 자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거짓말처럼 장수의 숨이 트이기 시작했지요. 뒤틀리던 사지가 풀리고 거품을 물던 입에서
긴 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끙여, 여기가 어디요? 세상에 살아났네, 살아났어. 구경하던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지요. 저 여인이 침 몇 번에 사람을 살렸어. 아니, 곽두치 댁이 저런 재주가 있었나? 여보게, 자네 의원댁 따님이라도 되는가? 한 노인이 매화에게 물었지요. 아닙니다. 어쩌다 본 것을 흉내냈을 뿐입니다. 매화는 황급히 침을 거두어 품에 감췄습니다. 어쩌다 본 솜씨가 저 정도면 제대로 배웠으면 어쨌겠나. 노인은 혀를 내둘렀지요. 괜한 일을 했다는 후회가 매화에게 밀려들었습니다. 허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두 눈이 있었지요. 옆집 이 대감이었습니다. 마침 산책을 나섰다가 소동을 본 것이었지요. 대감은 매화의 손놀림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침을 잡는 자세, 혀를 짚는 손길이 보통 솜씨가 아니었지요. 저 침법은. 대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손길이었지요. 허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저 초라한 여인이 하는 생각이 든 까닭이었지요. 대감은 곁에 선 청지기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집사라는 자였지요. 나이 50의 마른 체구로 대감댁 살림을 10수년 도맡아 온 청지기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싹싹하고 일처리가 빈틈없어 대감의 신임이 두터운 자였지요. 저 여인이 누구 집 사람이냐? 옆집 곽두칠이 처올시다. 손이 야무지다고 소문이 자자합지요. 박 집사가 공손히 답했습니다. 저리 사람을 살리는 걸 보니 보통 솜씨가 아닌 듯합니다요. 그러게 말이다. 어디서 저런 솜씨를 익혔을꼬. 대감은 더 말이 없었지만 그 손길이 영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박 집사 또한 그런 대감의 곁에서 한결같이 살뜰하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저녁에 터졌습니다. 소문은 발이 빨라 곽두칠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었지요. 내년이 침을 놓아 사람을 살렸다는 게 사실이냐? 곽두칠이 눈을 부라리며 들이닥쳤습니다. 그게 사람이 죽어가기에 그만. 이런 재주가 있으면서 여태 숨겼단 말이지. 곽두칠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지요. 잘됐다. 아주 잘됐어.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일부터 읍내에 소문을 내마. 침 한 번에 얼마씩 받으면 되겠구나. 매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됩니다. 이 침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 내년이 감히 나한테 안 된다고 해? 아버지께서 돈을 받고 사람을 살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죽은 애비 타령은 집어치워라. 곽두칠은 매화의 머리채를 거머쥐었지요. 이 침통이 어디 있느냐? 당장 내놔라. 안 됩니다. 그것만은. 매화는 침통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곽두칠의 손찌검이 매화의 뺨을 후려쳤지요. 그날 밤 매화는 부엌 한 구석에서 부어오른 뺨을 감쌌습니다. 다행히 침통은 다시 흙벽 속에 숨겨둔 뒤였지요.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쌀이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매화가 조심스레 문틈으로 내다보았지요. 허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문 앞에 보지 못하던 자루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풀어보니 뽀얀 쌀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이튿날 아침에도 그 이튿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은 뽀얀 쌀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마른 찬거리가 담겨 있었지요. 매화는 누가 이런 적선을 하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누군가 곽두칠 몰래 매화의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화는 그 자루를 끌어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세상에 자신을 염려하는 손길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따뜻함에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대체 어느 분이실까? 이 은혜를 어찌 갚는담? 매화는 그 은인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 애썼습니다. 허나 짐작하는 이가 없었지요. 한편 마을에는 또 한 사람의 유력한 인물이 있었지요. 황세규라는 이름의 토호였습니다. 나이 55의 기름진 얼굴, 가는 눈을 한 사내였지요. 돌고개 일대의 논밭 절반이 그의 것이라 할 만큼 부자였습니다. 허나 그 재물이 어떻게 모인 것인지는 아무도 입에 올리지 못했지요. 황 부자 눈밖에 나면 이 마을에서 못 산다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늘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논 한 마지기 빌렸다가 집까지 빼앗긴 집이 한둘인가. 그만큼 황세규의 위세는 서슬이 벌했지요. 그에게는 17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귀하게 자란 딸을 어디로 시집 보낼지가 황세규의 큰 근심이었지요. 그 황세규가 요즘 곽두칠을 가까이 두기 시작했지요. 노름판에서 곽두칠의 됨됨이를 눈여겨본 것이었습니다. 두칠이 자네 사내가 통이 크고 시원시원해서 내 마음에 들어. 황세규가 술잔을 건네며 너스레를 떨었지요. 아이고, 어르신께서 그리 봐주시니 황송합니다. 한데 자네 안 사람이 있다지. 황세규의 가는 눈이 술잔 너머로 번뜩였습니다. 곽두칠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스쳤지요. 예, 뭐 있긴 합니다만. 있긴 한데 영 시원찮은 모양이로군. 황세규는 곽두칠의 속을 손바닥 보듯 찔고 있었지요. 내 딸아이가 올해 17이네. 좋은 사윗감을 찾는 중이야. 곽두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네 같은 사내라면 내 딸을 맡겨도 좋겠는데 말이지. 어르신. 그게 정말이십니까? 다만 말일세. 황세규가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지요. 걸리는 게 하나 있지 않은가. 자네 안 사람 말일세. 곽두칠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 한마디에 곽두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검은 것이 꿈틀거렸지요. 황 부자 댁 사위가 된다면 팔자가 활짝 펴는 것이었습니다. 논밭이 굴러 들어오고 마을에서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었지요. 한데 그 길목에 매화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르신. 그 일은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곽두치의 목소리가 음흉하게 가라앉았지요. 오, 그래. 어떻게 정리하려고? 깨끗하게 정리할 방도가 있습니다. 허허, 사내가 통이 크구먼. 그래야 내 사위 자격이 있지. 믿어만 주십시오. 봄이 가기 전에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좋아. 자네만 믿겠네. 황세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밤 두 사내가 무슨 이야기를 더 주고받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곽두칠은 잠든 내화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10년 부부의 정이라고는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오직 거추장스러운 짐을 보는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평생 밥만 축 내던 것이 이참에 쓸모 한번 있어 보거라. 곽두칠이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잠결에 매화가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그 소리에 곽두칠이 코웃음을 쳤지요. 죽은 애비를 아직도 찾는 게냐. 청승 맞기는. 곽두칠은 이불을 걷어차고 돌아누웠습니다. 무언가 서늘한 기운이 방 안에 감돌았지요. 허나 매화는 그것이 무슨 징조인지 알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매화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 문득 손을 멈췄지요. 어젯밤 곽두칠의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린 까닭이었습니다. 마침 옆에서 빨래하던 안악이 매화에게 말을 붙였지요. 자네 서방, 요즘 황 부자랑 그렇게 붙어 다닌다며. 그러게요. 무슨 일인지 저도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황 부자가 사람 거저 만나는 위인이 아닌데. 조심하게나. 안악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매화는 그 말이 더욱 마음에 걸렸지요. 요 며칠 곽두칠의 행동이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트집을 잡고 손찌검을 하던 사내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든 것이었지요. 사람이 모질게 굴 때보다 조용할 때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야. 매화의 가슴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차올랐지요. 허나 그 불안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봄밤은 깊어가고 있었지요. 며칠 뒤 곽두칠은 매화에게 뜻밖의 말을 꺼내게 됩니다. 그 며칠 사이 매화의 불안은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곽두칠이 밤마다 어딘가를 다녀오는 일이 잦아진 까닭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매화는 잠결에 두런거리는 말소리를 들었지요. 방 안에 곽두칠과 또 한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속닥이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황세규였지요. 매화는 숨을 죽인 채 문 뒤에 몸을 붙였습니다. 어르신, 다 준비됐습니다. 곽두칠의 목소리였지요. 내일 모레가 장모 제삿날이라고 해두었습니다. 제삿날. 황세규가 되물었습니다. 예. 처가 쪽 산소가 뒷산 너머에 있다고 둘러댔지요. 성묘를 가자고 하면 의심 없이 따라 나설 겁니다. 그래서 뒷산 가는 길에 깎아지른 벼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발을 헛디딘 것처럼 매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시신은 어쩌고 벼랑 아래는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골짜기입니다. 짐승밥이 되겠지요. 검씨는 관아에서 캐물으면 어쩔 텐가. 읍내 형방에게 미리 손을 써 두었습니다. 사고사로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지 않겠나. 성묘 가다 발을 헛디뎠다는데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저 박복한 여편네라 혀나 차겠지요. 흐흐, 자네 머리가 제법 돌아가는군. 황세규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매화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지요. 나를 죽이려는 게야.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벼랑에서 밀어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황세규 딸과 혼인하기 위해서였지요. 수고 비는 일이 끝나고 후하게 쳐주겠네. 황세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대 두칠이 일을 깔끔하게 하게. 뒤탈이 없어야 해. 여부가 있겠습니까? 어르신만 믿으십시오. 매화는 소리 없이 부엌 쪽으로 물러났지요. 그날 밤 매화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부엌 흙벽 앞에 쪼그려 앉아 침통을 끌어안았지요. 도망쳐야 한다. 날이 밝기 전에. 허나 막상 떠나려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무너진 지 오래였지요. 의지할 친척 하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고변을 할까도 생각해 보았지요. 허나 형방이 이미 곽두칠과 한패라 하지 않았습니까? 힘없는 안악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매화의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이튿날 새벽 매화는 보찜 하나를 꾸렸습니다. 침통과 갈아입을 옷 한 벌이 전부였지요. 쌀이 문을 막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꼭두 새벽에 어디 가느냐? 곽두칠이 어느새 등 뒤에 서 있었지요. 매화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뒷간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보찜을 들고 뒷간을가. 곽두칠의 손이 매화의 팔목을 거머쥐었지요. 어디서 잔꾀를. 어젯밤 엿들었구나. 매화는 팔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놓으세요. 놓으란 말입니다. 호, 제법 기운이 남아도는군. 사람 살려. 누구 없습니까? 사람 죽어요. 소리쳐 봐야 소용없다. 이 꼭두 새벽에 누가 듣겠느냐. 곽두칠은 매화의 입을 틀어 막았지요. 한 번만 더 소리치면 지금 당장 목을 비틀어 버리겠다. 매화는 그 서슬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곽두칠은 매화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지요. 마침 잘 됐다. 어차피 내일이 그날이었으니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내일 장모 산소에 다녀오자. 10년 부부의 마지막 효도라 생각하고 곽두칠의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매화는 그 말의 뜻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요.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부부의 연을 봐서라도. 부부의 연, 그딴 건 진작에 끊겼다. 곽두칠은 방문을 걸어 잠갔지요. 얌전히 있어라. 괜히 도망치려다간 더 험한 꼴을 본다. 그날 하루 매화는 방에 갇힌 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빠져나갈 틈을 찾아보았지만 곽두칠은 문 밖에서 떡하니 지키고 있었지요.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는데. 매화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지요. 곽두칠은 멀쩡한 얼굴로 길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가자. 장모님 뵈러 가야지. 매화는 떨리는 다리로 곽두칠을 따라 나섰지요.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지만 곽두칠은 한시도 매화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뒷산으로 접어들수록 인적은 점점 드물어졌지요. 여보, 산소가 이리 깊은 곳에 있었습니까? 매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래. 외진 곳이라야 조용하지 않겠느냐. 날도 저무는데 그만 돌아가는 게 무슨 소리. 다 왔는데 돌아가자고? 곽두칠이 매화의 등을 떠밀듯 재촉했습니다. 산길은 가팔라지고 바람은 차가워졌지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곽두칠의 목소리가 유난히 다정했지요. 이상하군요. 어머니 산소가 이 근처라면 제가 모를 리 없는데 10년이나 안 와봤으니 길을 잊은 게지. 그 다정함이 매화에게는 더없이 소름 끼쳤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깎아지른 벼랑 끝에 다다랐습니다. 발 아래로 까마득한 골짜기가 입을 벌리고 있었지요. 여기다. 곽두칠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산소가 여기 있단 말입니까? 산소는 무슨? 내년 무덤이 여기다. 곽두칠이 천천히 매화에게 다가섰지요. 매화는 뒷걸음질을 쳤지만 등 뒤는 이미 낭떠러지였습니다.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1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10년, 그 10년이 내겐 지옥이었다. 곽두칠의 눈에 핏발이 섰지요.
늙은 것 비위 맞추느라 내 10년이 아까웠다. 제가 무얼 그리 잘못했기에. 잘못. 내년이 살아있는 게 잘못이지. 제가 죽으면 정말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편하고 말고 두 다리 쭉 뻗고 자겠지. 밤만 축내는 주제에 자식 하나를 못 낳아. 이참에 아주 잘 됐다. 여보, 제발. 멀리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눈앞에 안 나타나겠습니다. 멀리 가면 내년이 입을 놀릴 거 아니냐. 맹세코 입을 다물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황 부자 댁 따님이 날 기다린다. 너만 없으면 내가 그 댁 사위가 되는 거야. 곽두칠은 손바닥에 침을 뱉어 비볐지요. 원망 마라. 못난 너 만난 내 팔자가 불쌍하지. 매화는 마지막으로 곽두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빌어본들 소용없다는 걸 알았지요. 그 순간 매화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스쳤습니다.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산을 태우는 법이란다. 어찌 된 일인지 죽음을 앞둔 그 순간 두려움이 가셨지요.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오기 같은 것이 솟아올랐습니다. 나는 이대로 죽지 않는다. 허나 그 다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이었지요. 잘 가라. 곽두칠의 두 손이 매화의 가슴팍을 힘껏 떠밀었습니다. 매화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지요. 바위에 부딪히고 나뭇가지에 긁히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매화는 침통을 품에 꼭 끌어안았지요. 얼마나 굴렀을까요? 마침내 몸이 무언가에 걸려 멈췄습니다. 칠넝쿨이 무성한 벼랑 중턱의 좁은 턱이었지요. 그 아래 빗물 고인 웅덩이와 넝쿨이 떨어지는 매화를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으스러질 듯 아팠지만 숨은 붙어 있었지요. 벼랑 위에서는 곽두칠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허나 우거진 넝쿨에 가려 매화의 몸은 보이지 않았지요. 저 아래 골짜기까지 떨어졌겠지. 곽두칠은 시신을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귀찮다는 듯 흙 묻은 손을 털었지요. 이제 황 부자 댁 사위만 되면 끝이다.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구나. 가서 고기나 한바탕 해줘야겠군. 불쌍한 마누라 죽었다고 말이야. 그러고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매화는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 그 발소리를 들었지요. 반드시 살아서. 그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매화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벼랑 아래로 약초를 캐러 오르던 한 사내가 있었지요. 이 대감댁 약초꾼이었습니다. 어린 도련님 약에 쓸 풀을 구하러 깊은 산까지 든 것이었지요. 그러다 넝쿨 사이로 언뜻 사람의 옷자락이 보였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약초꾼이 허겁지겁 다가가 보니 피투성이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여인의 코끝에 손을 대보니 미약하게 숨이 붙어 있었지요. 숨은 아직 붙어 있구나. 한데 이 깊은 산 중에 어찌 혼자. 약초꾼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서 대감마님께 모셔야겠다. 약초꾼은 여인을 등에 둘러엎고 산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대감댁 대문을 박차고 들어선 약초꾼이 다급히 외쳤지요.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산에서 사람을 주워왔습니다. 사랑채에서 글을 읽던 이 대감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변을 당했단 말이냐. 벼랑 중턱에 걸려 있었습니다.
떨어진 지 한참 된 듯합니다. 대감 곁으로 한 사내가 따라 나왔지요. 대감의 아들 이도진이었습니다. 나이 29에 훤칠한 키, 단정한 이목구비를 한 사내였지요. 일찍 아내를 여의고 어린 아들 하나를 홀로 키우는 처지였습니다. 아버님, 우선 안으로 들입시다. 이대로 두면 숨이 끊깁니다. 도진이 매화를 부축해 행랑채로 옮겼지요. 의원을 부르거라. 어서. 대감의 호령의 종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피투성이 여인을 살펴보던 대감의 눈이 문득 가늘어졌지요. 여인이 품에 꼭 끌어안은 작은 나무 함이 보인 까닭이었습니다. 이건 대감이 조심스레 그 함을 들여다보려는 순간이었지요. 정신을 잃은 와중에도 매화의 손이 함을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만은. 가느다란 신음이 매화의 입에서 새어나왔지요. 대감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무엇이기에 죽어가면서도 저리 놓지 못하는고. 도진이 곁에서 나직이 말했지요. 필시 사연이 있는 물건이겠지요. 깨어나면 알게 될 겁니다. 대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이며 어떤 사연을 품었는지 그때는 알 길이 없었지요. 매화가 정신을 차린 것은 사흘이 지나서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낯선 천장이 보였지요. 깨끗한 이불에 몸에는 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매화가 힘겹게 입을 열자 곁을 지키던 늙은 종이 반색했지요. 아이고 깨어났네. 여기는 이 대감댁이라오. 대감댁? 산에서 떨어진 걸 우리 약초꾼이 업고 왔다오. 사흘을 내리 알았지. 사흘이나 그 몸으로 용케 살아났어. 명이 모진계야. 저를 돌봐 주신 분이 누구신지요? 대감마님께서 친히 의원을 부르시고 도련님이 밤새 곁을 지키셨다오. 그런 매화는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한대 댁은 네 집 사람이요? 어쩌다 그 험한 벼랑에서. 늙은 종의 물음에 매화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지요. 그저 길을 잘못 들어 발을 헛디뎠습니다. 쯔쯔, 큰일 날 뻔했구먼. 그때 방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섰지요. 이도진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셨소.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요. 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은혜랄 게 무엇 있겠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뿐인데. 몸이 성할 때까지 여기 머무시오. 갈 곳이 마땅찮아 보이니. 매화는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지요. 낯선 이에게서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폐를 끼쳐 송구합니다. 패랄 것 없소. 그저 몸을 추스르는 데만 마음 쓰시오.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 험한 벼랑에서 살아남은 걸 보면 명이 질긴 사람이요. 기운 내시오. 도진은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방을 나갔지요. 매화는 황급히 품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누군가 함부로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었습니다. 매화의 눈에 안도의 눈물이 차올랐지요. 살았구나. 나는 살아남았구나. 그것이 매화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매화가 대감댁에 머문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몸은 차츰 아물어 갔지만 마음에 난 생채기는 쉬이 아물지 않았지요.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다. 마을에는 곽두칠이 이미 매화의 장례를 치렀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서류상으로 정매화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대감이 매화를 사랑채로 불렀지요.
몸은 좀 어떤가? 덕분에 많이 나았습니다. 거두어 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갚을 것 없네. 한데 그대 미 집 사람인가? 매화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저 떠도는 신세입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처지지요. 산에서 어찌 그리 굴렀는고. 누가 해코지라도 한 겐가? 아닙니다. 제가 발을 헛디뎠을 뿐입니다. 매화는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지요. 대감은 그 얼굴에 깃든 그늘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굳이 캐묻지 않으마. 몸이 성할 때까지 여기 머물게. 부엌일이든 무엇이든 마음 가는 대로 거들면 되네. 그리 말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감의 너그러움이 매화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지요. 그런데 대감댁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대감의 손주뻘 되는 어린 도련님 때문이었지요. 도진의 외아들 5살 난 재겸이었습니다. 재겸은 벌써 2달째 자리보전을 하고 있었지요.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먹은 것을 자꾸만 개워냈습니다. 열이 올랐다 내렸다를 되풀이했지요.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렀지만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이 상한 듯한데 무슨 병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이라더니 자네도 손을 드는 겐가? 도진이 답답한 듯 물었지요. 송구합니다. 이런 증세는 의서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의원은 약을 지어주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매화는 마당을 쓸다가 안채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지요. 어린아이의 가느다란 울음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배가 아파요, 아파. 재겸의 목소리였지요. 이어 도진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재겸아. 아비가 여기 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죽은 어미를 찾는 아이의 울음에 매화의 가슴이 미어졌지요. 엄마는 언제 와요? 곧 오실 게다. 곧. 도진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빗자루를 쥔 매화의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지요. 무슨 병이기에 저리 어린 것이. 매화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매화는 약을 다리는 부엌 어멈 곁을 서성였지요. 도련님이 자시는 약이 무엇인지요? 이건 속을 다스리는 탕약이라네. 한데 통차도가 없어. 제가 한번 냄새를 맡아봐도 되겠습니까? 맡아보게. 무슨 수가 있겠나마는. 매화는 그 약 냄새를 가만히 맡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매화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요. 약재 사이로 희미하게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멈, 이 약은 누가 짓습니까? 청지기 박서방이 약재를 받아다 주면 내가 다리지. 박서방이 어찌나 정성인지 읍내까지 손수 다녀온다네. 그렇군요. 박서방이 그리 정성이라니 약재는 나무랄 데 없겠군요. 왜 그러나? 무슨 문제라도 있는가? 아닙니다. 그저 약이 영 듣지를 않아서요. 매화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가슴에 작은 의심 하나가 자리 잡았지요. 다만 그 의심은 아직 누구를 겨눈 것이 아니라 약 그 자체에 쏠려 있었지요. 며칠이 더 흐르고 재겸의 병세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의원이 도진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지요. 이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제 힘으로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송구합니다. 용하다는 자네마저 이러면
우리 재겸이는 어찌하란 말이오. 차라리 무당이라도 불러보시는 게. 무당이라니 의원이라는 사람이 할 소리요. 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대감 또한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온 집안에 곡소리가 날 채비를 하는 듯한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매화가 결심을 굳혔지요.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매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도진 앞에 나섰습니다. 날이 외람된 말씀이오나 제가 도련님을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도진이 붉어진 눈으로 매화를 돌아보았지요. 그대가 의원들도 손을 놓았는데 제 아비가 의술을 조금 알았습니다.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어깨 너머로 배운 솜씨로 무얼 한단 말인가. 신락 같은 가망이라도 있다면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도지는 한참을 매화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거짓이 없음을 본 것이었지요. 좋소.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처지요. 부디 도련님을 살려주시오. 매화는 재겸의 방으로 들었습니다. 아이의 손목을 짚어 맥을 보고 혀와 눈동자를 살폈지요. 배를 가만히 눌러보고 입김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살피면 살필수록 매화의 표정이 굳어갔지요. 이건 병이 아니다. 재겸의 증세는 어떤 독에 천천히 중독된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의서에서 본 바로 그 증상이었지요. 허나 매화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독이라 했다가 누가 한 짓인지도 모른 채 화를 부를까 두려웠던 까닭이지요. 매화는 우선 급한 불부터 끄기로 했습니다. 품에서 침통을 꺼냈지요. 도련님, 잠시만 따끔할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이 아주머니가 도련님 아픈 거 다 낫게 해 줄게요. 정말요? 그럼요. 약속할게요. 매화의 손이 재겸의 명치와 손끝, 발끝의 혀를 차례로 짚었습니다. 막힌 기운을 뚫고 독이 퍼지는 길을 막는 침법이었지요. 은침이 들어갈 때마다 재겸의 굳었던 몸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한참 뒤 거칠던 아이의 숨소리가 차분해졌지요. 아, 배가 안 아파. 재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푹 주무세요. 자고 나면 한결 나을 거예요. 방문 밖에서 지켜보던 도진과 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숨소리가 편안해졌습니다. 아버님.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곤히 잠드는구나. 대감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매화를 바라보았지요. 대체 어디서 이런 솜씨를 익혔단 말인가? 그저 아비에게 배운 것입니다. 매화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지요. 우선 고비는 넘겼습니다. 허나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무슨 뜻인가? 병의 뿌리가 따로 있는 듯합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또 도질 것입니다. 뿌리라니. 자세히 말해보게.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며칠만 더 지켜보게 해 주십시오. 대감과 도지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화는 재겸의 곁을 지키게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재겸은 2달 만에 처음으로 미음을 한 그릇 비웠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더 먹어도 돼요? 그럼요. 천천히 조금씩 드세요. 맛있어요. 아주머니가 끓인 거예요? 네, 도련님 먹으라고 정성껏 끓였답니다. 매화가 미음을 떠먹이자 재겸이 배시시 웃었지요.
아주머니 손이 따뜻해요. 그 말에 매화의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오래도록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지요. 도련님, 얼른 나와서 마당에서 뛰어놀아야지요. 응, 그럼 아주머니랑 같이 놀 거예요. 아주머니는 도련님이랑 노는 게 제일 좋답니다. 아주머니, 근데 왜 슬픈 얼굴이에요? 재겸의 물음에 매화가 흠칫했지요. 슬프지 않아요. 도련님이 나아서 기쁜거려. 그럼 웃어요. 우리 엄마도 웃으면 예뻤어요. 도련님은 어쩜 그리 고운 말을 할까요? 어린아이의 천진한 말에 매화는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작은 미소가 1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지요. 그 광경을 문 밖에서 도진이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대 덕분에 우리 재겸이가 웃는 걸 다시 보오. 도진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이 본 뒤 명이 질긴 것이지요. 2달을 곡기를 끊고 죽어만 가던 아이요. 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소. 은혜라니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땅히 할 일이라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소. 그대는 어찌 그리 자신을 낮추기만 하오. 도진의 물음에 매화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낮은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그것이 몸에 배는 법이지요. 그 대답에 도진은 무어라 말을 잊지 못했지요. 다만 이 여인이 보통 사연을 지닌 사람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간 매화는 재겸의 병세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침을 놓으면 좋아졌다가 또 며칠이 지나면 슬그머니 증세가 도졌지요. 역시 그렇구나. 어디선가 계속 독이 들어오고 있다. 매화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갔습니다. 하루는 매화가 조심스레 도진에게 물었지요. 나리,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련님 약은 누가 짓습니까? 청지기 박서방이 약재를 받아오고 부엌에서 다리오. 어찌 묻소. 약재를 받아오는 길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요. 약재에 무슨 문제라도 있단 말이오? 아직은 모릅니다. 허나 같은 약을 쓰는데 차도가 더딘 것이 이상하여. 도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요. 설마 약에 무슨 농간이 있다는 게요.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련님 약만은 제가 직접 살피게 해 주십시오. 알겠소. 그대 뜻대로 하시오. 매화는 그제야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제 약의 손대는 자를 지켜보면 된다. 대감댁에서 누가 어린 도련님에게 독을 먹인단 말입니까? 그것도 병처럼 보이도록 그리 천천히 말이지요. 이는 보통 원한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짓이었습니다. 매화는 그 독의 정체와 출처를 반드시 밝혀내리라 마음먹었지요. 한편 청지기 박집사는 누구보다 재겸을 살뜰히 챙기는 사람이었지요. 도련님이 알아누운 2달 내내 제 일처럼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 이거라도 한 입 드셔야 기운을 차리지요. 하라범 약과는 꿀맛이야. 암요, 도련님 드리려고 제가 특별히 만든 겁니다. 어서 많이 드세요. 박 집사는 틈만 나면 꿀에 잰 약과며 단 것을 가져다 재겸을 어르고 달랬지요. 박서방, 자네가 우리 재겸이를 친자식처럼 위하는구나. 별 말씀을요, 대감마님. 어서 도련님이 쾌차하셔야지요. 이 늙은 청지기가 바라는 건 오직 그것뿐입니다요. 도련님만 나으시면 여한이 없지요. 대감도 도진도 그런 박집사를 더없이 믿음직스럽게 여겼습니다. 매화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정 깊은 청지기라 여겼지요. 그래서 매화는 단 한 번도
박 집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정한 손길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는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말이지요. 다만 매화의 마음에는 풀리지 않는 한 가지 물음만이 맴돌았습니다. 약을 제 손으로 살피기 시작했는데도 도련님의 병이 어찌 다 낫지 않는 것일까? 그 물음의 답을 매화가 찾기까지는 아직 모진 길이 남아 있었지요. 매화의 정성 어린 보살핌에 재겸은 하루가 다르게 기운을 차렸습니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까지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었지요. 아주머니, 나 이만큼이나 걸었어요. 어머, 정말 장하시네요. 우리 도련님. 매화가 손뼉을 치며 반기자 재겸이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아주머니, 나랑 공기놀이 해요. 좋지요. 한데 살살 해야 해요. 무리하면 또 아파요. 나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이만큼 높이 던질 수 있어요. 어머, 솜씨가 제법인걸요. 아주머니보다 낫네요. 히히, 그럼 내가 이긴 거예요. 그럼요. 우리 도련님이 1등이에요. 아주머니가 곁에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계속 같이 있을 거죠. 그럼요. 도련님 다 나을 때까지 곁에 있을게요. 두 사람이 공깃돌을 던지며 노는 모습은 영락없는 모자지간이었지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도진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매화는 어느새 대감댁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부엌일을 거들고 마을 사람들의 잔병치레도 슬그머니 보아주었지요. 아이고, 그 댁 여인이 손이 어찌나 야문지. 우리 영감 체증을 침 한 번에 내려줬다니까. 산에서 주워왔다더니 알고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인물도 곱고 심성도 비단결이지. 곽두칠이 그 여편네랑은 영판 딴판이야. 처음엔 천한 여인이라 수군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솜씨와 인품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 또한 그런 매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았지요. 하루는 대감이 오랜 어깨 결림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대감마님, 외람되오나 제가 한번 보아드려도 될는지요. 자네가 한양 의원도 못 고친 고질인데 될까. 믿져야 본전이지요. 잠시 등을 내어 주십시오. 매화가 어깨와 등의 혈에 침을 몇 대 놓자 거짓말처럼 팔이 올라갔지요. 허허, 이런 신통한 일이 10년 묵은 결림이 씻은 듯하구나. 대감마님께서 편안하시니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대감은 어린아이처럼 팔을 휘저으며 좋아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매화를 찾아왔지요. 의원 아씨, 우리 애 좀 봐주시오. 그 대가씨 손이 약손이라네. 채한 아이, 허리를 삔 노인, 산통을 겪는 산모까지 매화는 마다하지 않고 돌보았지요. 자네, 이 집에 온 뒤로 온 식구가 다 밝아졌네. 과찬이십니다. 제가 거두어 주신 은혜를 갚는 것이지요. 은혜는 무슨? 자네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온 게야. 대감은 그리 말하며 매화를 더욱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러는 사이 도진과 매화 사이에도 잔잔한 정이 쌓여갔습니다. 도진은 밤늦도록 재겸을 돌보는 매화에게 손수 미음을 가져다 주곤 했지요. 고된데 좀 쉬어가며 하시오. 괜찮습니다. 도련님이 잠들 때까지만 곁을 지키려고요. 그대 같은 사람을 진작 만났더라면. 도진이 무심코 흘린 말에 매화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지요. 날이 깨서도 마음고생이 크셨겠지요. 재겸이 어미를 떠나보내고 웃음을 잊고 살았소. 한데 그대가 와서 과분한 말씀입니다. 날이
두 사람은 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 온기가 흘렀습니다. 낮에는 함께 약을 다리고 밤이면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서로의 사연은 묻지 않았지만 마주 앉은 것만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이 천천히 두 사람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요. 허나 매화의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지요. 재겸의 병이 완전히 낫지 않은 까닭이었습니다. 침을 놓으면 좋아졌다가도 며칠이 지나면 어김없이 증세가 도졌지요. 분명 어디선가 독이 들어오고 있다. 한데 그게 무슨 독인지. 매화는 홀로 부엌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독을 알아야 해독할 방도도 찾을 텐데. 재겸이 개워낸 것을 살피고 약재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지요. 허나 좀처럼 정체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도련님을 잃고 만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러던 어느 날 매화는 위험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날 매화는 재겸이 개워낸 토사물에서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거기 희미하게 본 적 없는 풀물 같은 것이 섞여 있었지요. 이것이 독의 흔적이라면 맛을 보면 알 수 있다. 매화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허나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그때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독을 알아내는 길은 둘이다. 의서로 깨치는 길, 그리고 제 몸으로 겪는 길. 제 몸으로 겪는 길은 목숨을 거는 길이니 함부로 택하지 마라. 아버지 한데 지금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 미혹한 딸을 지켜주세요. 매화는 눈을 질끈 감았지요. 어린 재겸을 살리려면 독의 정체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매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 흔적을 아주 미량 혀끝에 묻혔습니다. 혀끝이 알알하게 저려오는 것이 옛 사풀이 아니었지요. 쓰고 알알하고 뒤끝에 단맛이 돈다. 이건 만타라화. 마침내 독의 정체가 잡혔지요. 그래, 이거였구나. 독한 꽃의 즙을 말려 약에 섞은 게야. 매화의 얼굴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이제 해독할 방도를 찾을 수 있겠다. 도련님을 살릴 수 있어. 허나 그 순간 매화의 시야가 핑 돌기 시작했지요. 아, 이런. 빈속에 맛본 게 화근이었구나. 미량이라 여겼던 독이 빈속의 매화에게는 적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매화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부엌 어멈이 그 광경을 보고 기겁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 살려요. 무슨 일이냐? 어찌 된 게야? 달려온 도진이 매화를 부축했지요. 입술이 새파랗습니다. 어서 안으로 모셔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어서 눈을 뜨시오. 매화는 식은땀을 흘리며 정신을 잃어갔지요. 허나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매화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도련님 약의 만타라화가 부엌에 둔 제 침통 옆 봉지를 다리세요. 만타라화. 그게 무슨 소리요? 해독은 그 봉지로. 그 말을 끝으로 매화는 깊은 혼절에 빠졌지요. 매화는 사흘을 알아누웠습니다. 다행히 평소 독에 밝았던 터라 제가 일러둔 약을 다려 먹고 고비를 넘겼지요. 그 사흘 동안 도지는 한시도 매화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찌 제 자식도 아닌데 목숨까지 걸었단 말이오. 도진이 혼절한 매화를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곁을 지키던 대감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몸을 시험하여 독을 알아내다니. 보통 의기가 아니로다. 아버님, 저 사람이 깨어나면 무어라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로가 무엇 필요하겠느냐?
그저 곁에서 지켜주면 될 일이지. 예, 그리하겠습니다. 도지는 매화의 식은땀을 닦아 주며 밤을 지새웠지요. 매화가 제 목숨을 걸고 재겸의 독을 밝혀냈다는 소문이 퍼지자 집안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그 몸으로 독을 직접 맛봤다지 뭔가. 제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도련님을 살리려 했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나. 산에서 준 가엾은 여인을 보던 눈이 이제는 깊은 존경의 눈으로 바뀐 것이었지요. 매화의 진심이 마침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매화가 깨어나자 재겸이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안 죽어서 다행이에요. 흑흑. 도련님, 울지 마세요. 아주머니 멀쩡하잖아요. 아주머니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 거예요. 그런 말 하면 못 써요. 도련님은 오래오래 살아야지요. 아주머니도 오래오래 같이 살 거죠. 그럼요. 도련님 곁에 오래 있을게요. 약속이에요. 손가락 걸어요. 네, 약속할게요. 매화는 재겸을 가만히 끌어안았지요. 한편 매화가 일러준 대로 도지는 약에서 만타라화를 걷어냈습니다. 독이 끊기자 재겸의 안색이 눈에 띄게 좋아졌지요. 허나 매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독을 넣은 자가 잡히지 않는 한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니나 다를까 매화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한밤중 재겸이 또다시 발작을 일으켰지요.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끓어올랐지요. 재겸아, 재겸아, 정신 차려라. 도진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매화가 달려와 재겸의 맥을 짚어보고는 새파랗게 질렸지요. 독이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작정을 한 것입니다. 매화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약이라면 다리는 것까지 제 손으로 낱낱이 살피지 않았습니까? 한데도 독이 퍼졌다면 약이 아닌 다른 길로 스며든 것이었지요. 대체 어디서 내가 무엇을 놓친 걸까? 허나 지금은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매화는 즉시 침통을 펼쳤습니다. 물을 끓이고 솥에 숯을 갈아 넣으세요. 어서. 매화의 다급한 외침에 종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날이 도련님을 똑바로 눕히고 머리를 받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이오? 예.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놓지 마십시오. 매화의 손이 재겸의 온몸 혀를 쉴 새 없이 짚어 나갔습니다. 독을 토하게 하고 퍼지는 길을 막고 꺼져가는 기운을 붙드는 침법이었지요. 땀이 매화의 이마를 타고 비 오듯 흘렀습니다. 도련님, 정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 아주머니가 꼭 살릴 테니. 그대 정말 살릴 수 있는 게요. 살립니다. 반드시 살려야지요. 이 아이를 어찌 보냅니까? 내 평생 그대 은혜를 어찌 갚을지. 밤이 깊어 가도 매화는 잠시도 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날이 미음의 감초를 진하게 달여주세요. 독 기운을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알겠소. 무엇이든 말만 하시오. 하루가 가고 이틀이 흐르고 사흘째 밤이 되었습니다. 매화의 눈은 충혈되고 손은 퉁퉁 부었지만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지요. 마침내 사흘째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거칠던 재겸의 숨소리가 차츰 고르게 가라앉기 시작했지요. 불덩이 같던 이마의 열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재겸이 가느다랗게 눈을 떴지요. 초점 없던 눈동자가 매화를 향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달싹이더니
작은 목소리가 새어 나왔지요. 엄마. 매화의 손이 우뚝 멈췄습니다. 엄마 안 아파. 오냐, 이제 안 아프단다. 아주머니가 다 낫게 해줬어. 재겸이 매화의 손을 꼭 쥐고 다시 잠이 들었지요. 매화의 두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던 도진의 눈시울도 붉어졌지요. 사흘 밤낮을 제 자식처럼 매달려 살려 낸 매화였습니다. 그날 밤 도진은 사랑채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대감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지요. 아버님, 제 마음이 자꾸 그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내 마음을 내 어찌 모르겠느냐. 처음엔 그저 은인으로만 여겼습니다. 한데 이젠 어떻단 말이냐. 재겸이의 어미가 되어줄 사람은 그 사람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허,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대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허나 그 사람이 어떤 사연을 품었는지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연이야 차차 알아가면 될 일. 사람 됨됨이가 그만하면 됐지. 섣불리 마음을 내비쳤다가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할까 두렵습니다. 처음엔 그저 은인으로 여겼던 마음이 어느새 연모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뜻하지 않은 곳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재겸을 살린 매화의 침술이 어느새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난 까닭이었지요. 옆 고을 이 대감 댁에 죽어가던 도련님을 살린 침 놓는 여인이 있다더라. 산에서 주워온 여인이라는데 솜씨가 그리 용하다지 뭔가. 죽은 사람도 살린다니 신통하기가 그 옛날 신의 손정의관 같다는구먼. 그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번져 마침내 매화의 남편 곽두칠의 귀에까지 닿고 말았지요. 산에서 주운 여인이 침을 놓아 사람을 살려? 곽두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내가 벼랑에서 민 그년이 살아있단 말인가? 안 되지. 그년이 입을 열면 내 모든 게 끝장이다. 황 어른께 알려야겠어. 그 소문에 슬며시 귀를 기울이는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매화와 얽힌 끔찍한 악연이 드러나기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재겸이 두 번째 고비를 넘기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곽두칠은 그 길로 황세규를 찾아갔지요.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제 처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 벼랑에서 밀어 죽였다더니. 옆 고을 이 대감 댁의 산에서 주운 침 놓는 여인이 있다는데 아무래도 그년이 분명합니다. 그것 참 고약하게 됐구나. 그년이 입을 열면 자네도 나도 위태롭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황세규에 가는 눈이 더욱 가늘어졌지요. 마침 잘 됐다. 거꾸로 우리가 관하에 그년을 고발하면 된다. 고발이요? 산 사람이 죽은 척했으니 관을 속인 것이요. 남편을 두고 딴 집에 들었으니 음행이지. 도리어 그년을 잡아넣는 게야. 과연 어르신 머리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음흉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튿날 대감 댁 대문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지요. 앞장선 이는 다름 아닌 곽두칠이었습니다. 그 뒤로 토후 황세규와 관아의 포졸 몇이 따라붙었지요. 이 댁의 산에서 주워온 여인이 있다지요. 곽두칠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당을 쓸던 매화가 그 목소리에 얼어붙었지요. 10년을 함께 산 그 목소리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걸 알았단 말인가? 매화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지요.
침술 소문이 돌고 돌아 끝내 곽두칠의 귀에까지 닿은 모양이었습니다. 매화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요. 소란을 듣고 대감과 도진이 나왔지요. 무슨 일로 남의 집에 이리 행패인가? 대감이 호령하자 곽두칠이 거들먹거렸습니다. 행패라니요. 제 마누라를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마누라라니. 무슨 소린가? 저기 저 여인 정매화가 바로 제 본처올시다. 곽두칠이 매화를 손가락질했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매화에게 쏠렸습니다. 매화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그 모습에 도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황세규가 느물거리며 나섰지요. 대감, 일이 참으로 묘하게 됐소이다. 그게 무슨 말이오? 이 여인은 석 달 전 죽은 사람이요. 관아의 사망 신고까지 된 사람이지요. 황세규가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데 멀쩡히 살아 이 댁에 빌붙어 있질 않소. 죽은 사람이 되살아났으니 이거 요망한 일이 아니오? 게다가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다른 사내 집에 들어 앉았으니 이는 음행이요. 강상의 죄란 말이 왜다. 황세규의 말에 좌중이 술렁였지요. 도진의 낯빛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매화는 그제야 입을 열었지요. 저는 그 사람의 아내였던 것이 맞습니다. 매화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허나 음행이라니요. 저는 이 댁에서 그저 도련님 병구안을 했을 뿐입니다. 닥쳐라. 죽은 척 숨어 살던 것이 무슨 변명이냐. 곽두칠이 매화의 말을 잘랐지요. 10년을 데리고 산정으로 곱게 보내주려 했더니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구나. 전연을 당장관하로 끌고 가시오. 음행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포졸들이 매화에게 다가서려 하자 도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이 사람은 우리 재겸이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오. 함부로 데려갈 수 없소. 은인,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줄곧 곁을 지키던 박 집사가 침통한 얼굴로 나섰지요. 대감마님, 이 늙은 종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씀을 올립니다. 박 집사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련님을 친자식처럼 여기는 거 대감마님도 아시지요. 한데 저 여인이 들어온 뒤로 도련님 병세가 자꾸만 깊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도련님 약을 저 여인이 도맡지 않았습니까? 혹여 그 약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 늙은 것은 그게 두렵습니다요. 박 집사의 말에 매화가 눈을 부릅떴지요.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말씀을. 허나 박 집사의 그 말은 어찌나 충직하고 애통해 보이는지. 도련님을 친자식처럼 아끼던 청지기가 눈물로 고하니 대감도 도진도 쉬이 흘려듣지 못했습니다. 매화는 기가 막혔지요. 제가 도련님을 살리려 제 몸의 독까지 시험한 것을 온 집안이 다 압니다. 그러니 더 이상하지요. 약을 도맡은 사람이 독을 알아채고 또 제 손으로 살린다니. 황세규가 옳다구나 하고 거들었지요. 들으셨소? 제 손으로 독을 넣고 살리는 척하면 누가 의심하겠소. 이 여인은 죽은 척한 요부에다 어린아이를 해치려 한 독부요. 당장 관하로 끌고 가 문초해야 하오. 곽두칠과 황세규가 한 목소리로 매화를 몰아세웠습니다. 거기에 충직하기로 소문난 청지기 박 집사의 의심까지 더해지니 모함은 그물처럼 매화를 옥죄어 왔지요. 대감과 도진마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매화는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지요.
독이 약이 아닌 다른 길로 들어왔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길이 무엇인지 아직 잡아내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증좌가 없다. 지금 무어라 한들 구차한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다. 매화는 입술을 깨물며 분을 사겼지요. 도진이 괴로운 얼굴로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매화, 사실대로 말해 주시오. 정말 그대가 죽은 척 숨어 지낸 것이오? 매화는 도진의 눈을 마주 보았지요. 그 눈에 담긴 혼란과 상처를 보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이 무엇이오? 어찌 죽은 사람이 되었단 말이오? 제 입으로 차마 허나 나리 한 가지만 믿어 주십시오. 무엇이오? 저는 도련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그 아이를 제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매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도지는 그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허나 곽두칠이 또다시 말을 가로막았지요. 무슨 사연이 있겠소? 다 지어낸 말이지. 전연의 입에 놀아나지 마시오. 대감, 어서 끌고 갑시다. 황세규까지 다그치자 대감도 더는 막을 명분이 없었지요. 결국 매화는 변변히 항변도 못한 채 포졸들에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매화는 마을 관아에 옥에 갇혔습니다. 차디찬 옥바닥에 홀로 앉아 매화는 깊은 절망에 잠겼지요. 믿었던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 되어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진의 흔들리던 눈빛이 가슴에 사무쳤지요. 기껏 살아남았더니 또 이런 꼴이라니. 매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을 종처럼 살다 죽을 뻔하고 겨우 사람 노릇 하나 했더니 또 죄인이라니. 품속을 더듬어 보니 다행히 침통만은 빼앗기지 않았지요. 허나 이 작은 침통 하나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대한 세 사람의 모함 앞에서 매화는 한없이 무력했지요. 차라리 그때 벼랑에서 죽었더라면 이리 모진 꼴은 안 봤을 텐데. 매화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사방이 막힌 옥 안에서 매화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지요. 그렇게 깊은 밤 매화가 절망의 바닥에서 헤맬 때였습니다. 문득 옥 창살 사이로 새어드는 달빛이 침통에 닿았지요. 은침이 달빛을 바닥 하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매화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지요.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산을 태우는 법이란다. 매화는 그 말을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불씨가 산을 태운다. 어릴 적엔 알지 못했던 그 말의 뜻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았지요.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꺼지지 않고 살아있으면 언젠가 큰 불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매화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나는 신의 손이라 불리던 정의관의 딸이다. 이대로 억울하게 쓰러질 수는 없다. 매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절망에 잠겨있던 눈이 형형한 빛을 되찾은 것이었지요. 매화는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또렷이 깨달았습니다. 10년을 숨죽여 산 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싸울 때가 아니었을 뿐이다. 자신은 침을 놓을 줄 알고 독을 가려낼 줄 아는 사람이었지요. 저들이 씌운 누명을 벗을 무기가 바로 제 손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독으로 나를 올감했으나 나는 그 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매화는 침통을 꽉 쥐었지요. 반드시 진짜 독의 길을 밝혀 내 결백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야 말겠다. 아버지, 이제야 그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이 딸, 기어이 살아남아 불씨가 되겠습니다.
매화의 입가에 굳은 결의가 어렸습니다. 이제 매화는 더 이상 천대받던 곽두칠의 아내가 아니었지요.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힐 의관의 딸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무렵 도지는 매화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지요. 충직한 박집사의 눈물 어린 고변에 도진마저 마음이 흔들린 까닭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허나 도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차마 옥을 찾지는 못했지요. 매화는 그렇게 의지할 리 하나 없이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허나 매화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지요. 스스로 일어서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았던 까닭입니다. 날이 밝자 매화는 옥졸에게 청을 넣었습니다. 옥사를 맡은 사또께 한 말씀만 올리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제 겸 도련님의 독에 관한 일입니다. 제 결백과 그 독의 정체를 만인 앞에서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무엇을 어찌 밝히겠다는 것이냐? 사또 앞에서 만인이 보는 자리에서 증명하겠습니다. 부디 대질의 자리를 열어주십사 전해 주십시오. 옥졸은 매화의 형형한 눈빛에 눌려 그 청을 사또에게 전했지요. 옥에 갇힌 매화가 대지를 청했다는 소문은 황세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죽기 직전의 바라기지. 대질이든 뭐든 열어주거라. 황세규는 코웃음을 쳤지요. 자신이 쥔 권세와 돈이면 어떤 자리에서도 이길 수 있다 믿었던 까닭입니다. 허나 황세규는 알지 못했지요. 자신이 십몇 년 전 모함하여 무너뜨린 정의관, 그 딸이 바로 매화라는 사실을. 실은 황세규야말로 매화의 아비를 죽음으로 몬 장본인이었습니다. 오래전 한양에서 공무를 가로챈 진짜 도둑은 황세규였지요. 그는 제 죄를 덮으려 정의관에게 누명을 씌웠고 그 일로 한미천을 잡아 이 고을의 토호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딸이 십몇 년을 돌고 돌아 제 발밑에서 죄인이 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하늘이 짜 놓은 인연의 그물은 그렇게 천천히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질의 날이 밝아 오고 있었지요. 저들의 그물을 매화가 어떻게 찢어낼 것인지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질의 날이 밝았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죽었다던 여인이 살아 돌아와 대질을 청했다는 소문에 온 고을이 들썩인 것이었습니다. 사또가 동원에 높이 앉고 곽두칠과 황세규, 박집사가 한쪽에, 포승에 묶인 매화가 맞은편에 섰지요. 대감과 도진도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진의 품에는 어느새 기력을 되찾은 재겸이 안겨 있었지요. 매화는 그 모습을 보고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이긴다. 사또가 헛기침을 하고 입을 열었지요. 내가 죽은 줄로 알려진 정매화였다. 어찌하여 대지를 청하였느냐? 예, 사또. 저는 두 가지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매화의 목소리는 또렷했지요.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음행을 했다는 누명, 그리고 어린 도련님을 도구로 해쳤다는 누명입니다. 그래, 둘 다 무거운 죄다. 무엇으로 그 누명을 벗겠다는 것이냐? 먼저 음행의 누명부터 풀겠습니다. 매화는 곽두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또 저자에게 한 가지만 여쭤 주십시오. 석 달 전 제 장례를 치르고 관아의 사망 신고를 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또가 곽두칠을 보았지요. 내가 이 여인의 사망 신고를 했느냐? 그렇습니다. 처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은 줄 알고. 곽두칠이 우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화가 차분히 말을 이었지요. 관아의 문서에 따르면 정매화는 석 달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혼인이 남아 있겠습니까? 제가 죽은 사람이라면 저자와의 부부의 연도 그날로 끊긴 것입니다. 한데 어찌 음행이라 하십니까?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일리가 있는 말이다. 죽은 것으로 신고된 자라면 옛 혼인은 이미 소멸된 것이지. 그러자 황세규가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사또. 저 여인이 멀쩡히 살아있질 않습니까? 살아있으니 본처가 맞고, 그러니 음행입니다. 매화는 기다렸다는 듯 미소 지었지요. 바로 그 말을 끌어내려던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살아있는 본처라 칩시다. 매화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지요. 한데 곽두칠은 어찌하여 멀쩡히 살아있는 아내를 죽었다고 신고했습니까? 어찌하여 장례까지 치렀습니까? 곽두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죽었다 친다면 음행은 성립되지 않고 살아있다 하면 저자가 거짓 신고를 한 죄인이 됩니다. 곽두칠. 나는 죽은 목숨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곽두칠은 입을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못했지요. 어느 쪽으로 답해도 제 목을 죄는 올감이었던 것입니다. 사또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멀쩡히 산 아내를 죽었다. 신고하고 장례를 치렀다. 이는 보통 일이 아니다. 곽두칠, 내 이놈, 바른 대로 고하라. 그건. 매화가 쐐기를 박았지요. 사또, 저는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자가 저를 벼랑에서 떠밀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사망 신고까지 한 것이지요. 무엇이야? 저자는 황세규의 딸과 혼인하여 그 재물을 차지하려고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관아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황세규가 펄쩍 뛰었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어찌 그런 일에 끼어든단 말입니까? 증좌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지 마라. 허나 매화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증좌라면 두 번째 누명을 푸는 자리에서 함께 밝히겠습니다. 매화는 사또를 향해 고개를 숙였지요. 사또, 제 겸 도련님의 독에 관한 일입니다. 제 결백을 밝히려 하오니 부디 도련님이 드시던 탕약을 이 자리에 가져오게 해 주십시오. 사또의 명에 대감댁에서 다리던 탕약 한 사발이 동원에 올려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검붉은 탕약에 쏠렸지요. 매화는 품에서 침통을 꺼냈습니다. 매화가 침통에서 은침 하나를 뽑아 들자 햇빛에 은빛이 반짝였지요. 이 은침을 보십시오. 은은 독을 만나면 빛이 변합니다. 매화는 그 은침을 탕약 속에 천천히 담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잠시 후 매화가 침을 들어 올렸습니다. 은빛이던 침이 거무튀튀하게 변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탕약에는 만타라화라는 독초의 즙이 들어 있습니다. 매화의 목소리가 동원해 쩌렁쩌렁 울렸지요. 누군가 도련님의 약에 이 독을 타 병처럼 보이도록 천천히 죽이려 한 것입니다. 허나 황세규도 이런 날을 대비해 미리 손을 써둔 것이 있었지요. 사또, 그 독이야말로 저 여인이 넣은 것입니다. 황세규의 외침에 읍내 약방에서 일한다는 한 사내가 동원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저 여인이 며칠 전 만타라화를 사갔습니다요. 사또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허나 매화는 도리어 차분히 그 사내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 풀은 어떻게 생겼고, 꽃은 무슨 빛이요? 중독되면 어떤 증세가 나며 어찌 해독하오? 그건 파는 자가 제가 판 약초를 모른단 말이오? 누군가 시켜 거짓을 고하는 것입니다. 곤장 몇 대가 떨어지기도 전에 사내가 비명을 질렀지요. 황 부자께서 시켰습니다. 거짓 증언하면 큰 돈을 주겠다 하셨습니다요. 미리 심어둔 패가 도리어 황세규의 발등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허나 끝이 아니었지요. 침통한 얼굴로 서 있던 박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약방 사내가 거짓을 고했다 한들 한 가지는 변치 않습니다. 박 집사는 눈물까지 글썽였지요. 그 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 여인입니다. 약에 독을 넣을 수 있는 건 약을 만진 저 여인뿐이지요. 매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늙은 것이 도련님을 친자식처럼 여겨 드리는 말씀입니다. 약을 맡은 자가 저 여인인데 누굴 더 의심하겠습니까? 충직하기로 소문난 청지기가 눈물로 고하니 그 말은 1000마디 변명보다 무거웠지요. 곽두칠과 황세규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옳소, 약을 만진 건 저 여인뿐이요. 죽은 척한 요부가 어린 것까지 독살하려 한 게요. 사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지요. 과연 약을 도맡은 자가 저 여인이라면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마침내 사또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매화, 어린아이를 독살하려 한 죄, 그냥 둘 수 없다. 여봐라, 저 여인을 형틀에 묶어라. 포졸들이 매화에게 우르르 다가섰지요. 판세가 완전히 기운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고 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매화를 바라보지도 못했지요. 믿어주는 이 하나 없이 매화는 형틀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대로 곤장을 맞고 죽거나 살아남아도 독살의 죄인으로 처형될 판이었지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매화의 머릿속에 옥에서 밤새 곱씹던 의문이 번개처럼 스쳤지요. 약은 내가 지켰다. 다리는 것부터 떠먹이는 것까지 내 손으로. 한 대도 독이 들었다면 독은 약이 아닌 다른 길로 들어온 것이다. 매화가 형틀 앞에서 외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또, 한 가지만 여쭙고 죽겠습니다. 매화는 도진의 품에 안긴 재겸을 향해 다급히 물었지요. 도련님은 약 말고 매일 또 무얼 드셨습니까? 빠짐없이 드신 것이 있지요. 재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약과요. 박 집사 할아범이 맨날 꿀 약과 줬어요. 맛있으니까 다 먹으라고. 그 순간 매화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박 집사 할아범이 매일 약과를.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박 집사에게 쏠렸습니다. 박 집사의 얼굴이 삽시간에 새하얗게 질렸지요. 사또, 박 집사가 도련님께 날마다 먹이던 그 약과를 가져오게 해 주십시오. 거기 은침을 담가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또의 명에 박 집사가 도련님 주려고 챙겨둔 약과가 동원에 올려졌지요. 매화가 은침을 그 약과에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매화가 침을 뽑아 들었지요. 은침은 탕약에 담갔을 때보다 더 새카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독은 약이 아니라 바로 이 약과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누가 약과에 손을 댔는지 어찌 안단 말입니까? 박 집사가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이 약과를 손수 만들어 도련님 입에 넣어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
박 집사 아닙니까? 매화의 서슬에 박 집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장 충직해 보이던 그 다정한 손길이 실은 어린 것을 죽이던 독손이었던 것이지요. 사또 박 집사의 처소를 뒤져보십시오. 필시 만타라화를 말린 것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또가 포졸들에게 명을 내렸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포졸들이 박 집사의 방에서 마른 독초 봉지를 찾아 들고 왔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좌였지요. 박 집사의 다리가 풀썩 꺾였습니다. 이건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내 어찌하여 도련님께 독을 먹였느냐? 누가 시켰느냐? 사또의 추상 같은 호령에 가장 충직해 보이던 그 청지기는 끝내 무너졌지요. 제 한 목숨 건지려는 마음에 그만 진실을 토해 내고 만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박 집사가 떨리는 손으로 황세규를 가리켰지요. 황 부자께서 시켰습니다. 대감댁 손주를 없애면 큰 돈을 주겠다고. 이놈이 어디서 거짓을. 황세규가 펄펄 뛰었지만 박 집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감댁이 대가 끊기면 그 땅을 헐값에 사들이려는 속셈이셨지요. 도련님만 없애면 큰 돈을 주마 하시기에 이 늙은 것이 그만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측근의 배신에 황세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지요. 새 악인의 결탁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줄곧 매화를 지켜보던 대감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또, 저 여인의 침법과 침통 노부는 저것을 본 적이 있소. 대감이 다가가자 매화가 떨리는 손으로 침통을 내밀었지요. 대감이 그 바닥을 살폈습니다. 거기 새겨진 작은 글자를 확인한 대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정인하의 침통이 아닌가. 신의 손이라 불리던 그 정의관예. 매화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솟았지요. 그분이 제 아버지이십니다. 무엇이야? 대감이 매화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내 젊은 시절 죽을 병을 고쳐준 이가 정의관이었네. 그 따님이 이 고초를 겪고 있었단 말인가. 실은 곽두칠 집에 남몰래 쌀자루를 두고 가는 인도 바로 이 대감이었지요. 구박받는 여인의 침법에서 옛 은인의 모습을 어렴풋이 느꼈던 것입니다. 대감이 사또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지요. 사또, 십몇 년 전 정의관에게 공물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씌운 진범이 누구인지 아시오? 대감의 손가락이 황세규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 황세규요. 제가 가로챈 공물의 죄를 정의관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제물로 이 고을의 토호가 된 것이요. 그것은 증좌도 없는. 증좌라면 한양의 옛 기록을 뒤지면 될 일이오. 정의관을 모함에 빼앗은 죄가 그 딸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사또가 마침내 판결을 내렸지요. 황세규는 무고한 의관을 죽음으로 몰고 또 대감댁 손주를 해치려 한 죄가 크다. 가산을 몰수하고 멀리 유배하라. 또한 곽두칠은 제 아내를 벼랑에서 떠밀어 죽이려 하고 거짓 사망 신고로 관을 속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는다. 우선 곤장 100개를 친 뒤 큰 칼을 씌워 옥에 가두고 살인미수와 기군망상의 죄로 엄히 국문하라. 박 집사는 어린아이에게 독을 먹인 죄, 그 죄질이 흉악하니 중히 벌하라. 새 악인이 일제히 포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황세규의 딸과의 혼담도 그 자리에서 깨졌습니다. 세상을 다 가지려던 곽두칠은 사위 자리도 제 한 몸뚱이도 모조리 잃고 만 것이었지요. 끌려가던 곽두칠이 매화를 보고 발악을 했지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저 여자가 내 마누라요. 10년을 데리고 산 내 본처란 말이오. 허나 그렇게 외칠수록 제 무덤을 깊이 파는 꼴이었습니다. 멀쩡히 산 본처를 죽었다. 신고하고 벼랑에서 밀었다는 자백이렸다. 저놈의 죄를 하나 더 보태라. 사또의 호령에 곽두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이제와 입을 놀릴수록 살인미수의 증거만 또렷해질 뿐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또,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곽두칠은 그제야 제가 무슨 말을 뱉었는지 깨닫고 허둥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매화가 그런 곽두칠을 천천히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날 절벽에서 이미 한 번 죽었습니다. 당신이 떠민 그 여인은 거기서 죽었지요. 평생 밥만 축낸다던 그 여편네는 당신 말 맞다나 그날로 없어졌습니다. 매화의 눈빛이 서리빨처럼 찼습니다. 지금 여기 선 사람은 신의 손이라 불리던 정의관의 딸 정매화입니다. 이 계집이. 곽두칠은 끝내 고개를 떨군 채 큰 칼을 쓰고 옥으로 끌려가고 말았지요. 한때 매화의 등을 떠밀던 그 손에는 이제 무거운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가을, 매화는 마침내 누명을 모두 벗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정의관의 억울함을 풀어 그 이름을 다시 세워주었지요. 이 대감의 주선으로 매화는 그 아들 도진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흙바닥에 밥알을 줍던 여인이 이제는 비단옷을 입은 어엿한 대감댁 마님이 된 것이었습니다. 혼례날 곱게 단장한 매화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세상에 저희가 그 곽두칠이 되기라고 때를 벗으니 본디 귀한 댁 따님이었구먼. 무엇보다 기뻐한 것은 어린 재겸이었지요. 재겸은 매화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엄마 된 거예요? 그럼요. 이제 어디에도 안 가고 도련님 곁에 있을게요. 히히, 약속한 거예요. 손가락 걸었잖아요. 네, 약속할게요. 영원히. 매화는 재겸을 꼭 끌어안았지요. 곁에서 지켜보던 도진의 얼굴에도 대감의 낯에도 환한 웃음이 번졌지요. 곡소리만 가득하던 대감댁에 이제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지요. 아무리 짓밟힌 사람이라도 그 안에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만 살아있으면 언젠가 온 산을 태운다고 말입니다. 꺼진 줄 알았던 작은 불씨 하나가 마침내 악인들을 모조리 태워버린 산불이 된 것이었지요. 사람의 값어치는 어떤 처지에 놓였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린 법이지요. 정매화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